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저희가 세상 일어나는 얘기를 이슈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네,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건조도 여전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서울과 강원, 또 경상 일부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대기 건조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알아보시면요.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추위가 좀 덜하겠지만 밤이 되면 다시 쌀쌀해지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참 다들 알뜰살뜰하게 사시죠. 같은 필요한 물건이라도 어디가 더 쌀까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사시고 이러는데 이제 11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또 중국의 광군제가 있고 이래서 알뜰족들의 구매가 또 이쪽으로 또 방향을 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해외 직구로 물건을 잘못 구입하셨다간요, 돈만 날리고 심지어는 밀수업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명하게 해외 직구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임박했습니다. 매년 11월 미국 추수감사절을 맞아 시행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고가 많이 쌓여 구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온라인에서 같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이날만을 기다리는 알뜰 소비자가 많은데요. 평소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한다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린다는 정상민 씨. 해외 직구의 매력은 뭘까요? 엄마가 무슨 옷을 잘 어울리는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거를 살 수가 있고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 그 두 가지 때문에 계속 해외에서 직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해외 직구를 시작했다는 상민 씨.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제가 이제 해외에서 구매했던 제품들을 좀 모아놓은 거예요. 유아용품부터 화장품, 전자제품, 식료품, 패션 제품 등 주로 가족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제품을 구매했다는데요. 국내에서 일단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없어서 제가 와이프가 이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구매를 하게 됐고요. 해외 직구로 매번 국내 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산 상민 씨. 그런데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답니다. 무슨 일일까요? 국내에서는 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해외에서 12불 정도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량으로 사가지고 국내에서 한번 싸게 공급을 해봐야겠다. 부업 삼아 소소한 수입을 내볼까 생각했지만 혼자 쓰기에는 너무 수량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통관이 안 된다고 저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자가소비가 아니면은 세금을 내라.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조마조마하고 약간 그랬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되팔 경우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되팔기가 불법인 이유가 뭘까요? 박용신 해외 직구 전문가를 찾아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쓴다고 판단해서 세금을 붙이질 않아요. 그런 물품들을 누군가가 판다면 면세받은 물품을 파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면세는 자가 사용 목적일 때 적용되는데 되팔면 이를 어기게 되는 거죠. 해외 직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낭패를 본다고요. 모든 물품이 면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향수 같은 경우는 60ml를 1ml만 넘어도 전액 세금이 부과가 돼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총 6병. 그 이상이 되면 그것도 세금이 다 붙거든요.
향수는 150달러 이하도 60ml를 초과하면 면세 불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최대 6병, 주류는 1병, 전자제품도 한 대만 면세 가능. 2대 이상은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가올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물품을 구매할 때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서울에서 봤던, 대구에서 봤던, 뭐 어디서 봤던 똑같잖아요. 세금이 부가가치세 10%.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 달라요. 미국은 주마다 세금이 천차만별이란 사실. 주에 따라 물건 가격이 달라서 배송 대행지를 잘 정해야 하는데요.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세금이 이제 10%가 더 나가요. 그리고 어떤 주는 아예 세금이 없어요. 이 10%로 인해서 미국에서 시킨 제품이 200달러가 넘는 순간 이 200달러에 대해서 8%와 10%의 세금이 또 붙는 거예요. 주마다 세금이 다른 게 뭐가 문제일까? 실제로 같은 쇼핑몰에서 배송 대행지만 다르게 설정해 물건을 구매해 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배송 대행지만 바꿨을 뿐인데 조금 전까지 88달러였던 물건 가격이 94달러로 비싸졌습니다. 배송 대행지가 중요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오레곤, 뉴저지, 그리고 델라웨어가 있는데 오레곤과 델라웨어는 세금이 없다고 하니 해외 직구할 때 꼭 참고하세요. 자칫하면 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해외 직구 전문가 박응신 씨도 국내에서 팔지 않거나 구하기 힘든 다양한 물건을 안전하고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업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은 구매 대행업이 시작하기는 가장 쉬울 거예요. 이제 사업자, 통신 사업자 등록만 하고 그럼 일단 사업자가 되신 거예요.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이 물건 팔릴 것 같다. 그럼 거기서 이미지들을 따와서 이제 이거 팔아요. 그리고 가격만 정하면은 이미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가 완성된 거예요. 제대로 알면 해외 직구 대행업 누구나 할 수 있다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한편 치열한 몸싸움까지 동반되는 그야말로 할인 전쟁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국에도 열렸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11월 1일부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린 것. 1,6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자체와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2주간 진행. 의류, 가전, 농축, 수산물, 식료품, 화장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표 소비재를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된다는데요. 사면 살수록 이득!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기대감도 높은데요.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프로모션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저희는 또 힘을 내게 되는 거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또 싸게 또 물품을 살 수가 있으니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저희가 여러 업체에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이 마스크 외에도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릴 이번 행사. 고객들한테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사회적 경제기업과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고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삼고요. 이제 매출이 확대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봐서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 즐기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제품 미루어왔던 거 이럴 때 싸게 장만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네. 직구 좋아하는데 좀 알아보고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구보다 중요한 거 우리 건강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미세먼지에 독감의 위협에 정말 우리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늘 하게 되는데요. 우리 건강을 지키려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면역력입니다. 내 몸의 방패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면역력을 높이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를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어제 하루 늘어난 신규 확진자 수가 143명, 코로나19 확진자는 91명 추가됐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는 요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증상들입니다.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건강을 사수하라. 내 몸을 지키는 면역력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시되는 이때 약해진 건강으로 인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오성은 씨. 이전과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제가 요즘에 되게 몸에 힘도 없고 되게 피곤하고 좀 많이 기력이 좀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밀려오는 피로감에 점점 더 약화돼가는 체력.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식습관을 개선하며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채소 먹으면은 건강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해서 좀 두루두루 챙겨 먹고 있어요. 하지만 부단한 노력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대체 그녀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보다 명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이상 증상. 그런데 검사 결과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가 면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NK세포 활성도라 그래서 500 이상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고 그거보다 떨어지게 나왔을 때 특히 이제 100도 안 된다 이러면 심각하게 면역이 결핍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면 면역이라는 거는 내 몸의 세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내 몸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도 피부에 무슨 발진도 나고 굉장히 피곤하고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방어체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각종 유해 요인으로부터 신체를 지켜내는 면역세포.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면역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이죠. 추운 날씨가 무색하리만큼 바다 위를 시원하게 누비고 있는 사람들. 매일같이 추위를 맞닥뜨리는 그들에게 있어 건강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면역력 관리인데요. 면역력이요? 맨날 바다에 들어가 있고 먹는 거 잘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올해 나이가 52이요. 예? 52. 아 진짜요? 적지 않은 나이에도 건장함을 자랑하는 함경석 씨. 그의 일상은 취미부터 먹는 것까지 건강과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 서핑하고 그러는 사이에 힘들면 나와서 조금씩 먹고 그러는 겁니다. 체력 소비가 상당한 만큼 휴식과 함께 꼭 필요한 영양 보충. 그런데 다양한 음식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혹시 알로에 아니요? 생 알로에를 껍질만 살짝 벗겨 그대로 먹는데요. 그야말로 이색 광경. 하지만 본인은 익숙한 듯 알로에 산매경인데요. 알로에로 몸에도 바르고 그리고 자주 먹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먹는다고요? 예. 알로에를요? 이거 먹어요. 알로에 음료도 나오고 그러는데 바다에 있다 보면 체온도 금방 떨어지고 그리고 햇빛 자외선 이런 것 때문에 내 면역력, 내 몸 관리 잘 못하면은 금방 병 들어갖고 내가 좋아하는 서핑을 못하게 되니까. 보통 피부 관리에 사용되는 알로에. 면역력 관리엔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걸까요? 알로에는 항염, 항균 작용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면역 증강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알로에 겔 속에 있는 다당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 만난이다 또는 그 면역 다당체다 이런 그 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면역력 증강에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로에는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약초 중 하나로 6천여 년 전부터 염증 치료에 사용됐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역시 병사들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 알로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알로에의 다당체 성분이 면역 증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한 알로에 섭취로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랜 노력으로 건강을 되찾은 노정희 씨. 그 비결을 알기 위해 식단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요. 제가 대상포진을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채식도 해보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음식 잘 먹고 잘 자는 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게. 앞서 채소로만 이루어져 있던 오성은 씨의 식단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육류와 채소를 함께 섭취해 영양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노정혜 씨의 식단. 하루 1시간 필수로 하는 운동 역시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닌데요. 이게 다 뭐예요? 제 보물찬 거예요. 보물차고? 네. 은뜻 벗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녀의 보물들. 그 정체가 대체 뭔가 했더니 알로에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하루에 2잔씩 마셔요. 2잔씩? 네. 면역력을 높이는 노정혜 씨만의 건강 비결.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알로에. 생알로에를 갈아서 섭취할 뿐만 아니라 알로에를 고농축한 젤리도 함께 섭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간편하면서도 영양성분을 보다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알로에가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젤로 된 걸 사가지고 저녁에 샐러드로 해서 저녁에는 이걸 먹고 자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참 좋아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면역력 관리가 특별한 건 없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그러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면역력 관리로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면역력은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네. 우리 몸의 방패잖아요. 그럼요. 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시원한 바다 한번 쫙 보고 하고 나면 후련해지잖아요. 네. 저 얼마 전에 쭈꾸미 잡으러 바다에 갔었는데 배 타고 바다에 나가니까 역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래서 바다 낚시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어디 가면 네. 좋을까요? 거기가요. 여기래요.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아웃도어 라이프가 주목받은 2020년.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연 속에서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낚시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곳을 추천합니다. 바다 낚시의 성지, 전라남도 영광에서 짜릿한 가을 여행을 즐겨보시죠.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제가 왜 이렇게 신나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사실 요즘에 낚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도 낚시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름다운 서해바다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영광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와 계신데요. 저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손맛을 제가 한번 직접 체험하러 가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을 낚시 여행 떠나보시죠. 호남 제1의 폭우로 명성이 자자한 전라남도 영광. 특히 이곳은 사계절 내내 어종이 풍부해서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역인데요. 제가 오늘 찾아간 곳은 영광 칠산대교 인근에 위치한 향화도항입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고 바다 낚시를 준비하다 보니 과연 생애 첫 낚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근데 영광에서도 낚시 포인트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네. 좀 안전성이나 이런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제 좀 안전하게 더 낚시. 위험성이 더 없고 또 접근성이 좋으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영광에서 낚시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잡을 수 있는 고기도 많고 네. 또 고기 육질도 틀립니다. 다른 데하고 틀려가지고. 예. 그래요? 여기는 이제 숭어가 맛이 좋아가지고 인근이 수라상에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여기 숭어를 그렇게 알아주죠. 그렇구나.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는 자연 낚시터 향화도항. 하지만 터가 아무리 좋아도 낚시는 인내심 싸움인 거 다들 아시죠? 한참을 기다려도 입질이 오지 않더라고요. 한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이제 기다려 봅시다 한번. 울어라, 울어라. 제발! 숭어를 잡기 위한 특급 비책. 먼저 크릴새우에서 갯지렁이로 미끼를 교체했습니다. 갯지렁이 대신에 오징어나 전갱이를 칼로 잘라 끼워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낚시 포인트도 옮겼는데요. 제발 물고기 한 마리만 찾아와 줬으면 좋겠네요. 아, 햇살 너무 좋다. 근데 낚시도 낚시인데 여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좋죠? 경치도 네, 좋고.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준 날에 오, 막 진짜 가라앉았는데? 잠깐만. 아! 뭐야? 대박! 이거 뭐야, 우럭? 어머, 어떡해. 잡았어. 하이파이브. 예스! 비록 손바닥만한 우럭이지만 얼마나 뿌듯하던지 이 맛에 다들 낚시하나 봅니다. 자, 더 커서 와. 잘 가. 너무 열심히 낚시해서 좀 배고픈데 영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 바로 음식인데요. 특히 전남 영광에서는 서해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후! 너무 맛있다. 이 탱글탱글한 육질 보이시나요? 회를 워낙 두툼하게 썰어서 그런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끝내줬습니다. 맛있는 해산물을 먹으니까 영광 여행이 2배로 즐거워지더라고요. 아, 시원해. 낚시도 하고 맛있는 해산물도 먹는 영광 여행 정말 매력 있죠? 영광에 와서 그동안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낚시도 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니까 정말 행복한데요. 여러분도 영광에 와서 저처럼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좋은 날이었습니다. 안녕. 야, 저것은 막 생기가 느껴지네요. 네, 배고프네요. 요즘같이 막 답답할 때는 네, 네. 예, 여행하면 좋은데 물론 방역 지켜가면서 네. 그런 여행은 뭐 좋죠. 네. 예.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의 기준? 부자가 돼가는 부분은 재테크 생각하시는 거고 진짜 부자는 세테크를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세금 가지고 고민하면 그땐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 정보 알려주실 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네. 함께할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또 심리 읽는 엄빠 권영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제 말이 반갑습니다. 맞죠? 세금 고민하면 부자 맞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경제 정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실비보험이라고도 어르신들은 많이 예. 부르는데요. 바로 이 실손보험,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부르는 이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 드셨어요? 저 들었죠. 다 드셨죠. 네. 우리 뭐 저도 국민 들었죠. 3명 중에 2명이 가입을 해서 제2의 의료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뭐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네. 약 3,8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 다 들고는 있지만 잘 활용하십니까? 이거 병원 갔다 뭐 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둘 있다 보니까 아이들 뭐 치아 뽑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나오고 제 아내는 도수치료 나오는데 그거 다 나오는데 저는 거의 1년에 한 번, 2번 가지도 않고 그냥 저는 그냥 납부만 하고 있어요. 뭐 건강하신 거죠. 근데 뭐 대부분
조금 이제 젊은 층들은 다 그럴 텐데 저희도 큰애가 22살, 작은애가 20살인데다가 저희 부부도 아직은 좀 건강한 편이라 이게 돈이 매달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언제 쓰나 싶어요. 네. 제가 딱 그래요. 사실 병원 갈 일이 많지 않아서 근데 또 매달 꼬박꼬박 내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또 잘 쓰는 사람들은 아예 이게 아주 쏠쏠하다. 근데 안 쓰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이제 연 단위로 그 보험료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오름폭이 크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올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손해율이 높다. 손해율이 뭐 일부 보험사는 실손보험 관련해서 130%. 그러니까 가입자한테 100을 받고 보험사가 130을 내주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올리게 되는데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입원비를 지금 청구하는 사람들 봤는데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서 90%가 청구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입원을 안 하거나 안 합니다. 하고 한 부분 중에서 거의 절반이 상위 10%가 절반을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외래 진료비를 봐도 아까 우리 권영찬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10명 중 7명은 아예 그 청구를 안 하고요. 실제 청구한 금액도 보면 상위 10%가 받아간 보험금의 절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다 가져가게 되는 혜택을 이런 과잉 쏠림 현상이 좀 심각하지 않나. 여기에 이제 병원 가면 의사분들이 실손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진료 하는 걸 과잉 진료라고 하고 또 보험 가입자는 의료 쇼핑이라고 하죠.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다 실손이 커버해 주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냥 한 5만 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뭐 그걸 또 얘기하고 또 이런다고. 그런 저 사람들은 또 손해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로 이렇게 상위 10%가 전체 혜택을 다 누리는 뭐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손해율도 커지니까 계속해서 실손보험도 바뀌고 하는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일명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게 됩니다. 실손보험 내용들이 상당히 바뀌게 되는데요. 몇 가지 좀 특징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용량 연계 보험료가 할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를 많이 이용했으면은 그다음 보험료도 더 내야 된다. 또 자기 부담률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보험에서 다 커버 안 해주거든요. 자기 본인 부담률도 올리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연간 보장 상한도 낮추고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약으로 빼서 빠르게 체계로 좀 관리하려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전체적인 큰 틀의 핵심은 보험료 차등제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차등이냐? 많이 이용했다? 보험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고. 덜 이용했다? 깎아준다. 그래서 이 차이가 최대 4배까지 나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고 많이 내는 사람 더 내는 거예요. 그런 체계로 바뀌는 것이 이제 내년에부터 나올 실손보험의 특징이죠. 많이 이용하면 많이 내라. 이용 안 하면 덜 낼 수 있는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보험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등제, 할증제를 적용하게 되면 아마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10% 정도는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현재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은요. 기준 아주 보통 이 실손 40세 남성이 13,900원 정도인데 약 요번에 이 할증제가 도입하면 평균적으로 12,000원 정도 뭐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실손보험은 뭐 계속 우리가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쌓이고 할 경우에는 뭐 크게 도움이 될 텐데 또 이거는 또 무슨 단면이 있느냐? 보험료를 줄었다는 것, 덜 냈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혜택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혜택 축소와 맞물려 있다라는 그걸 또 알아둬야 되겠죠. 이 실손보험이 한 3번 바뀌었죠? 네. 그래서 아마 내가 어떤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1세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됐던 실손보험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 뭐 이 당시에 가입했던 가입자들의 실손보험은 실은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이것을 구실손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팔렸던 상품을 표준화 실손 상품이라고 하고요. 이게 2세대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 4월부터 올해까지 판매되는 게 3세대 신실손이라고 하고 이제 내년에 4세대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가입자들도 나 그럼 상품 이걸로 바꿔 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이슈가 또 떠오르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네. 그거예요. 전자제품은 새로운 게 좋지만 보험은 옛날 게 좋다. 맞아요. 네. 새로운 거 쓰는 새로운 거 갈아타라 이러면 옛날 게 좋다. 직접 제가 써보니까요. 네. 아니 보험회사에서 갈아타라고 권유는 많이 해줘요. 네. 근데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또 딜을 보니까 혜택이 쑥 줄어드는 게 많고 그래. 그래서 네. 비싸더라도 예전 게 나는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락 오면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갈아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뭐 여기서 제가 네. 또 뭐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가 언제 가입한 어떤 상품이냐, 구실손이냐, 표준화 실손이냐, 신실손이냐를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실손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큽니다. 이건 자기 부담률이 0%인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비 그냥 이게 되는 이런 상품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실손보험은 연간 갱신을 하잖아요, 보험료를. 그래서 이런 구실손이 좀 더 보험료의 인상폭은 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뭐 그 정도를 감내하고더라도 나는 옛날에 누렸던 혜택이 좋아 하면은 남는 것이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 바랄 텐데, 저는 이제 혜택 쪽이 좀 더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 병원에 자주 가시고 병원비 부담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근데 내가 병원을 안 가, 건강해. 그럼 바꾸는 게 낫죠. 네. 그런데 또 그게 안 가지만 나중엔 가니까. 갑자기 또 될 언젠가 수도 갈 있죠. 수도 있죠. 바꾸면 갈 일이 생기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병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근데 이게 주기가 있죠.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인가? 그게 그렇습니다. 15년에서 5년으로 바뀐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큰 틀에서는 15년 동안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니까 보험사도 대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가입 주기가 이제 5년으로 이제 5년 단위로 재가입을 해야 하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늘 기본 베이스가 있죠. 중복가입. 실손 막 10개 들었다고 그건 아니에요. 안 되죠. 다 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비례 보장된다는 거. 그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에 대해서 실속 있게 알아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보죠. 네, 금주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에서 3위는요. 조현병 딸을 둔 엄마의 비극적 선택입니다.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아오던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고현준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일단은 이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중학생이었던 딸이 조현병을 앓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제 양극성 정동 장애라는 이 정신질환을 또 같이 알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의 이제 뭐 보호 또 돌봄에 이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뭐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도 길었고 또 집에서 통원 치료하는 기간들도 길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이 아이를 잘 돌봐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이제 중학생 시절부터 이런 병을 앓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약 먹는 걸 거부하고 뭐 또 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란들을 피워왔던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집에 환자가 있으면 돌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지치잖아요. 그 기간이 무려 23년이나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지친 나머지 지난 5월에 자신의 집에서 이 딸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23년간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딸을 돌봤던 엄마였는데요. 마음이 많이 지치셨기 때문에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마음만 지친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우리는 소진이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완전
완전 밑바닥까지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움직일 수조차 없을 상황. 우리가 이런 상태를 소진이라고 부른다면 23년간 조현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가 과거에는 정신분열이라고 불렀잖아요. 실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신체적인 양상도 나타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 양극성 장애가 같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장기적으로 조울증과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데다가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딸이 약 먹기를 거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악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현병이라는 병도 대부분 나을 수 있는 병이고 관리가 가능한 병인데 이게 약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딸이 거부했다면 이 가족들이 이걸 지켜보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겪었을 그 23년의 세월은 누구도 가늠하지 못할 정도였고 이거는 되게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 환자 가족들이 대부분 겪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현병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가족들의 고통이 크다고 봐요. 이 실제로 조현병 증상을 앓고 있는 가족들은요, 오랜 기간 치료와 돌봄에 뭐 돈과 정성을 뭐 쏟아붓는다고 해야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진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환자들은 케어할 공간은요, 폐쇄병동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급성기 치료 후에도 약물 복용과 사회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등 관리가 지속돼야 되는데 그 짐은 오롯이 가족이 지고 있는데요. 저도 방송하다 보면 가끔 조현병 환자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사실은 대처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23년 세월이란 말이에요. 23년간 보살피면서 치료의 노력도 했을 텐데 뭐 아까 약을 거부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이길래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지금 이제 의학계에서는 사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정확한 원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얘기가 된 것은 이제 두 가지는 특정적이죠. 하나, 뇌 전두엽에 분명한 문제가 생기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전적인 양상도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두 가지는 이제 정설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뇌의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을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망상이나 환상 같은 거거든요. 또 환청.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소리를 버럭 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위기를 급하게 느낀다든지 아니면 피해 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무작위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나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경험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위해서 잠깐 저희 휴대폰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원래 방송 중에는 이제 휴대폰이 안 되는데 이제 부탁을 일부러 드렸는데 제가 지금부터 할 실험은 뭐냐면 저희 조연출 중에 그 가수 수지를 닮은 홍지연 조연출이 있는데 아주 예쁜 조연출이 있는데 그 조연출에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건데 자 먼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이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요 메시지요. 시간, 장소, 날짜 다 보이죠? 어떤 거 하겠다라는 거. 자 제가 지금부터 우리 또 MC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거요. 자, 지금 보시고요. 몇 날 며칠. 이거 지금 쳐요? 아니요. 자, 보셨죠? 자, 이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거를, 카톡으로 우리 조연출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면 돼요. 소리를 들으면서. 일단 그거 보내실 때, 이제 여러 개 들리는 다른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들려드리면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보내게 되실 겁니다. 아직 기다리세요. 자, 기다려. 아직 아니에요? 시작!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환자들 중에 조현병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는 범죄와 관련된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치료 감호에 대한 인프라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치료 일상적으로 사회적인 건강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 돌봄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그 부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음성이 함께 나오게 될 겁니다. 손 빼라고. 왜 이렇게 쳐다봐? 당신을 늘 그리워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이요? 주고 싶어요. 내 말 못 알아들어. 자기야. 뭐해? 넌 날 언제 끝나? 배신했어. 뭐 먹을 거야? 넌 날 자기야. 배신했어. 보고 싶어. 사랑해. 헷갈린다. 자,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늘 그리워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무서운데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뭘 해야 되는데 뭔가 계속 들리는 거네요. 이런 소리가 자꾸 예,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가 들린 거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겁이 날 정도로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큰 소리로 막 정정정정정 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거의 근데- 못 보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직업상 네.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어디 한번 보자고요. 어머. 몇 날 몇 시 보셨는지. 어떻게? 지금 장애인 MC 같은 경우에는 15일 네. 오전 11시에 롯데리아 앞에서 보자고. 롯데리아는 또 뭐야? 배고프네요. 예. 그리고 우리 이재용 MC 같은 경우는 14일 오전 11시에 홍대 앞에서 인도 카레 먹자. 자, 어떤 씨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한번 보시죠. 맞네. 자, 어머. 우리 이재용 지금 MC가 이재용 MC는 뭐 거의 글자도 안 틀리고, 이야, 홍대 입구역인데 홍대 앞에서만 보자고. 일단은 장소는 거기서 못 만나겠네요. 저는 근데 여러 가지 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니까 기억했던 걸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졌어요. 그쵸. 제가 어떤 기억을 하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아예 지워져서 기억이 나지 않던데. 제가 그때 장애인 MC는 좀 더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장난 삼아 했습니다만, 실험 삼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조금 작게 들리면서 이걸 칠 수 맞아요. 있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런 소리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 통제가 안 될 정도라고 그러면 보세요. 힘들죠.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한테는 이게 저 소리가 메인으로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소리로 옆에서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이분들에 대한 이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 상황을 이 엄마가 23년 동안 함께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이 가족들이 지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이분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게 아니라 이 실제 조현병 환자들이나 이 조현병 환자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함께할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 일상을 같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런 환청이 계속해서 들린다면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영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없죠. 거죠. 네네. 우리 문자할 때도 지금 봤지만 딴 소리가 막 나오듯이. 네네. 네. 근데 저는 워낙에 뉴스하고 이럴 때요. 이렇게 막 하잖아. 네. 근데 이쪽으로 계속 말하죠. 그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원래 환청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훈련에. 근데 이제 이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했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한 번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소리가 나에게 8개, 10개가 한꺼번에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8개, 10개 들리는 소리가 나를 다 공격하는 소리라고 하면 이게 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환상이 보여요. 나를 공격하는 환상, 무서운 환상, 두려운 환상.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두려움에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둘러싸고 애쓰고 있는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밀어낼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우리가 지금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조현병에 대한 간접 경험까지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슈 탑3 이번엔 2위 보겠습니다. 2위는요. 대선 불복 트럼프의 행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은 결과에 승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The number one thing that Donald Trump can do in this election is fight each and every one of these battles to the death.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장녀 이방카 역시 불법이 아닌 합법적 표가 개표돼야 하며 그래야 논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카의 남편이자 트럼프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선거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핵심 측근들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 편입니다. If Republicans don't challenge and change the U.S. election system, there'll never be another Republican president elected again. President Trump should not concede.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2000년 대선에서 패한 엘고어 전 부통령이 승리했다는 신문 일면 사진을 퍼나르며 언론 보도를 비판했지만 조작된 사진으로 알려져 망신만 샀습니다.
자, 미국 대선에 전 세계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유독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보 때문이기도 한데 예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저는 참 특이한 대통령이다. 네. 이런 생각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특별하게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트위터 대통령이라 그래서 사실 정치 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하고 같이 경연을 하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어떻게 상대방 별명을 저렇게 붙일 수 있을까. 뭐 이를테면 슬리피 조라는 게 졸린 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고 좀 눈이 약간 작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놀리거나 아니면 비틀비틀 조 뭐 각종 이야기들 적고 뭐 때려 눕히겠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되게 네거티브 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방을 흠집내고 밑바닥까지 내려보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위를 점하는 방식인데 저는 사실 이번 미국 민주주의에 좀 실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우리나라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정치의 선진국 하면 미국이잖아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네거티브 행보가 정말 흥미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선거 방송 사실은 엎치락뒤치락 굉장히 재밌는데 요번엔 재미없고 그냥 트럼프의 트위터를 지켜보는 게 더 재밌다는 얘기가 있고 또 오죽했으면요. 사실은 뭐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했는데 각국의 정상들이 뭐 제대로 된 축하 메시지를 지금 못 보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뭐 미국의 대선 이 시스템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네. 우리는 뭐 직접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선거 끝나면 다음 날이면 거의 결과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미국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직도 개표 중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것이 아닌데 그동안의 이제 관례를 보면 선거 끝난 다음 날 패배자가 먼저 패배를 인정을 하는 성명을 내죠. 그러면 당연히 이긴 사람이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는 선언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이 바이든이 당선이 된 것이다, 당선자다 이런 공식 선언을 언론들이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언제부터 이 나라에서 언론이 선언을 했냐라면서 언론에 대한 이 강한 불신도 지금 드러내고 있고 지금 뭐 많은 보도에서 나옵니다만 이제 소송전까지 가겠다,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트위터를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트럼프의 트위터를 저도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봤는데 지금 대선 끝나고 지금까지 나온 트위터 개수가 거의 700개 가까이 돼요. 뭐 그리고 이제 1월 20일이 다음 대통령 취임일인데 그때까지 과연 몇 개의 트윗이 더 올라올지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트럼프 가족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뭐 장인어른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트럼프가 이렇게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하는 이유는 일단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각종 뭐 스캔들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인 게 2016년 대선 전에 있었던 그 성추문 입막음. 그동안 뭐 어떤 성추문들이 있었는데 이걸 대선 앞두고 큰 돈을 줘가지고 그걸 입막음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관련해서 소송이 있을 수 있고 뭐 탈세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자신의 그 면책특권을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데 대통령 자리를 잃게 되면 이 소송전에 또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근데 퇴임 이후에 사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권한 중에 하나인데 미국 역사를 보면요. 72년도에 뭐 유명한 사건이죠. 워터게이트 때문에 닉슨이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었던 포드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런 관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많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또 문제가 있었던 거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재판에서 선고가 된다면 다음 대통령인 이제 바이든이 사면을 해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이 사면을 두고 지금 바이든하고 이렇게 신경전하면서 일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아니 근데 트럼프 자신이 자신을 사면하는 셀프 사면 이 얘기는 뭡니까? 뭐 워낙에 이제 다양한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는 대통령이기도 한데
대통령, 특히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나 자신도 사면할 수 있다. 난 이렇게 강한 이 권한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던 건데 사실 뭐 그전에 셀프 사면이라는 건 있었던 적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 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논란도 있었던 내용인데 확실한 것은 본인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가족들까지는 적어도 사면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트럼프의 최근의 모습을 좀 보면요, 뭐랄까요, 이 마지막 권력을 막 행사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주거든요. 막 인사하고 이러던데. 네. 그렇죠. 뭐 하지만 트럼프는 마지막으로 생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사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마크 에스퍼라고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경질을 했어요. 경질을 하면서 그 자리에 대테러 팀장인 크리스토퍼 밀러라는 사람을 여기 앉혔는데 물론 뭐 대행이죠. 이 밀러라는 사람은 뭐 전형적인 트럼프의 어떤 친트럼프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요직에 앉힌다. 이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 선거 때도 보니까 트럼프가 지나가면 you fire. 맞아요. 거의 뭐 입에 달고 있었다고. 네. 아니 근데 퇴임을 남겨두고 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세요? 뭐 우리 흔히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임기 말년이 되면은 이제 권한이 점점 이렇게 누수 현상이 생기는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레임덕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면서 트럼프에게 약간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반 트럼프, 비트럼프 진영에 대한 어떤 경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동안 그 앞서 얘기했던 에스퍼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인종차별 시위 진압에 군을 투입해야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섰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 지금 다 자른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 자르고 나면 거기도 어쨌든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분야 중에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는 건 사실 안보 공백 같은 거. 국방부 장관 다 자르고 나면은 나라는 누가 지키나. 사실은 세계의 굉장히 중요한 안보의 어떤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거라 안보 공백 이런 것도 생길까 봐 좀 걱정이에요. 이 선거가 끝나면 이제 당선자 쪽에서 인수위원회 구성을 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수인계 자체가 백악관은 지금 뭐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미 대선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선언해주는 그 조직 중에 중앙조달기관 GSA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조달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달청이 뭡니까? 뭐 물량이라든지 인적 자원, 뭐 아니면 실제 돈도 지원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가 만들어지려면 우리 돈으로 한 7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하는 돈을 일단 조달청에서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인수위가 만들어지려면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여기 들어간 물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쭉 살펴봤더니 바이든 측에서는 우리 지금 공식 당선인이니까 이거 해달라.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곳이 GSA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바이든 측에서는 강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만 GSA 이 조달청장이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에요. 또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뭔가 움직이지 못하는 게 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당선인하고 통화가 예정돼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각국 정상들하고 예컨대 이제 축하 인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려면 백악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 이렇게 찾아가지고 전화하는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백신 회사는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 하고 반겼던 보도가 있었죠. 미국의 제약회사 파이자하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가 이제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 90% 정도의 효능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지금 그걸 내놓느냐 이거죠. 그거 선거 전에 했으면 본인이 되는데. 선거 전에 내놨으면 내 재선에 훨씬 유리했을 텐데 이 어떤 정치적인 음모가 있어서 선거 끝나고 이렇게 백신 내놓은 건 자신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화를 낸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언제 인정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탑3 마지막 1위입니다. 1위는요. 코로나 전쟁 끝입니다.
미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습니다.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90% is a game changer. 90% now you are hoping to have a tool in your war against this pandemic that could be significantly effective.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도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백신 개발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암흑의 겨울이 다가올 것이라며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implore you, wear a mask.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but it is a good way to start pulling the country together. 바이든은 당선 후 첫 행보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시키는 등 코로나19와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화이자는 다음 주쯤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허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니 저기서 얘기한 대로 그 백신 예방률이 90%라면 이건 독감보다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독감 예방 주사보다. 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 한 50%, 60% 정도라는데 90%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3상 실험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94명에 대해서 검사했던 결과 그 90%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기고 있고 미 식품의약국이죠. 그 FDA가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게 50% 이상의 효능이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수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반기고 있고 또 세간의 주목도 받고 있고 주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예방률이 90%. 정말 막 상상만 하던 일인 것 완전 같아요. 좋죠. 네. 오늘 우리 이슈 1위가 왜 코로나 전쟁 끝하고 물음표잖아요. 네. 이게 느낌표로 딱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일상이 막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랑 결혼해서 10년을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거의 한 달에 반을 저 혼자 살았거든요. 네. 애들 키우면서. 근데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집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빨리 해외여행이 퍼져갖고 이제 좀 교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근데 다들 이제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럼 나는 언제 백신 맞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앞서 뭐 보도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미 FDA 긴급 승인 신청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승인이 돼야지 시장이 풀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백신이 상용화되는 타이밍을 그 제약회사인 화이자에서는 내년 상반기쯤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 국내 접종이 내년 하반기가 목표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구매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쯤에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반기로 가야 돼요. 근데 현재 뭐 해외에서는 이미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막 총력을 다하고 있다던데요. 뭐 미국 당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요. 이 화이자라는 회사랑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0월까지 계약한 물량이 약 40억 명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말씀해 주신 게 내년 하반기 예상하셨잖아요.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는 걸 처음 생각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두 가지죠. 이게 백신의 효과, 효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내고 상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전성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른 곳에 먼저 접종을 하는 곳들이 생기면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2,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은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남들 맞는 거 보고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일단 지금 이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에서 만든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특별히 보고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추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번 백신 같은 경우에 접종하고 나서 일주일간 이 항체가 유지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더 길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될 거고 중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고령층 이런 분들에게 어떤 효과, 예방 효과가 건강한 사람이 맞았을 때랑 똑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번 백신을 운송하는데도 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 코로나19 거의 다 전문가가 되셨어요. 콜드체인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보관이 돼야 되고 운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생산은 지금 파이자나 바이오엔테크에서 만든다면 이게 유통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섭씨 영하 70도 이하에서 이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보관도 되고 운반도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화이자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미국 회사죠, 모더나라는 곳에서 만드는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영하 20도 이하가 유지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7일 정도 그 정도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고, 또 화이자 거는 한 5일 정도 보관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뭐 정말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죠. 운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보관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독감 백신에 한번 딘 적이 있어서 국민들이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저온으로 유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방역 당국 준비하고 있나요? 그 우리나라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가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다만 뭐 코로나19 자체가 워낙에 이제 초유의 상황이고 이런 일들도 이제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업계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뭐 항공업계도 그냥 비행기에 실어서 바로 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 온도도 맞춰야 될 테고, 백신이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반되는데 필요한데, 이게 양이 각 국가마다 이제 원하는 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이 중요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한 100억 회분 정도의 이 접종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품질 유지도 돼야 되고, 또 이게 빠르게 운반이 돼야 되니까 항공 수송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뭐 이제 백신 얘기하면서 뭐 이제 몇 도즈 이런 말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한 도즈가 1회 접종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100만 도즈를 우리 그 이제 보잉 777이라고 이제 많이 보는 그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에 이제 실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8,000대 정도는 투입이 돼야 우리가 또 필요한 만큼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회사, 이런 회사들과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물량을 수송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만, 한 회사에서 전 세계인이 다 맞을 수 있는 양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기로는 전 세계 인구의 60%, 한 45억 이상이 뭐 면역이 생기면 집단 면역이 생긴 것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백신 종류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화이자 백신, 이런 경우에 이제 2번 이상 맞아야지 그 어떤 항체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거의 90억 도즈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항체가 유지되는 게 어느 정도일지를 생각해 보면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턱없이 모자라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궁금한 게 우리나라 백신 현황은 좀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니네가 만들어지면 우리한테 먼저 줘라는 어떤 거래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뭐 안전한 백신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은 이제 뭐 조만간 우리 곁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잘하고 있는, 이미 백신을 휴대하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우리 제작진들도 다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마스크야말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겐 이미 강력한 방역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있습니다. 마스크예요. 오늘도 마스크 잘 챙겨 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